안녕하십니까, 이태윤입니다. 올해 4월 미중 간 무역 전쟁이 다시 발발했었습니다. 중공은 강경한 태도로 끝까지 맞설 것이라며 선언했지만 중국의 대외 무역 업계가 심각한 타격을 입자 불과 한 달 만에 조용히 미국과 접촉하여 제네바에서 첫 번째 무역 협상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오는 5월 14일부터 관세를 일시적으로 인하하기로 양측이 합의하여 미국은 추가 관세를 145%에서 30%로 낮추었고 중공도 이에 맞춰 미국에 대한 보복성 관세를 동시에 인하했습니다. 이러한 진전은 외부의 예상을 넘어서는 일이었지만 정작 중국의 대외 무역 종사자들은 웃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미친 거 아니에요? 무슨 관세가 철회되면은 공장 주문이 다시 좋아질 거라고요? 임금이 오를 거라고요? 노동자들이 다시 잘 사는 시기가 올 거라고요? 그런 말들 헛소리니 믿지 마세요. 제가 여기서 단언합니다. 여러분 회사가 줘야 할 돈 그만큼만 줄 겁니다. 낮아지진 않겠지만 임금이 오른다니? 그건 꿈 같은 이야기예요. 공장 주문도 절대 크게 늘지 않을 겁니다. 근본적인 이유는 최근 몇 년 사이에 일반 제조업의 주문이 인도, 베트남 같은 동남아 국가들로 옮겨갔기 때문이에요. 그 나라들이 인건비가 훨씬 싸거든요. 원래는 관세 전쟁이 일단락된 이후에는 주문이 좀 늘어날 줄 알았어요. 시간이 벌써 보름 넘게 지났는데 주문이 정말 뚜렷하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대체 이유가 뭘까요? 얼마 전에는 틱톡에서 미국 매장 선반이 텅텅 비어있고 많은 서민들이 미친 듯이 물건을 사들이고 사재기하는 장면을 자주 봤습니다. 그럼 관세가 낮아졌으니 바이어들이 물건을 보충하려고 할 거잖아요. 그럼 주문이 늘어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저희 공장에는 그런 기운이 전혀 느껴지지 않아요. 도대체 무슨 이유일까요? 혹시 외국인 바이어들과 아직 가격 협상이 끝나지 않아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원래 이 시기 자체가 비수기라서 그런 건가요? 미중 간의 관세 전쟁이 일시적으로 완화된 이후에도 시장 경기는 사실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것처럼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제 생각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첫째, 고관세 기간 동안 미국의 많은 고객들은 이미 다른 국가나 지역에서 대체 공급망을 찾아서 주문을 넘긴 상태입니다. 저희도 직접 미국 고객에게 들었는데 그 주문은 이미 새로운 캐나다 공급 업체에게 넘겼다고 하더군요. 둘째, 지금 관세가 낮아지긴 했지만 미국 대통령은 여전히 도널드 트럼프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트윗을 하나 올려 관세를 다시 올릴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미국 고객들은 여전히 중국 공급업체에게 주문을 넣는 데 있어서 상대적으로 조심스러운 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앞의 상황을 보면 비록 미국과 중국이 1차적으로 무역 협상을 타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무역 종사자들은 여전히 주문이 늘지 않는 상황임을 알 수 있습니다. 강속성에 있는 수출기업 농류방직의 총괄 책임자 조서하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자사에서 미국으로 향하는 주문을 한 달간 중단한 바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비록 현재 일부 생산 라인을 재가동할 준비를 하고 있지만 미국 고객의 주문이 전면적으로 되돌아올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 이유는 일부 미국 바이어들이 이미 다른 공급 업체로 전환했기 때문입니다. 미국 매사추세츠주의 보드게임 회사 WS 게임 컴퍼니의 창립자 조너던 실바는 미 연방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현재 자사 제품 9개 컨테이너가 중국 공장에서 출하되지 못한 채 체류 중이며 관세가 30%로 낮아지는 시점에 맞춰 급히 출하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시기가 너무 나쁘다. 생산 일정이 당연히 지연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중국 공장과 고객들 사이에 다시 일정을 조율하기 위해 분투하고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미중 관세 전쟁이 중국인들에게 가장 직접적으로 주는 충격은 바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고 있다는 점입니다. 프랑스 외국무역은행의 아시아태평양 수석 이코노미스트 알리시아 가르시아 에로르는 앞서 미국이 중국에 부과한 세 자릿수의 고율 관세는 600만에서 900만 개의 일자리를 잃게 만들 수 있다는 추정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그녀는 말하기를 현재의 미중 간 관세 수준은 약 400만에서 600만 명의 실업을 초래할 수 있으며 만약 관세가 20%만 하락하더라도 150만에서 25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그 영향은 최전선에 있는 바로 중국 공장들의 대량 도산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공장들은 대대적인 구조조정 중입니다. 실물 가공 공장의 85%는 적자를 보고 있고 약 10%는 간신히 손익분기점을 유지하며 오직 5%만이 이익을 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믿기 어렵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여러분께서 직접 조사해보셔도 좋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공장이 감봉과 감원을 하고 있습니다. 주문이 없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설령 주문이 들어와도 수익이 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업계는 치열하게 내부 경쟁에 시달리고 있으며 기업들은 생존을 위해 더 이상 한 가지 일만 해서는 안 되고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2025년이 마스크 쓰던 3년보다
더 힘든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비만 넘기면 희망이 올 거로 생각했지만 현실은 과연 그런가요? 저만 예로 들어보자면 이렇게 많은 설비가 예전에는 수익을 보장해주는 자신감의 원천이었지만 지금은 무거운 짐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 몇 년 사이 업계 판도가 크게 변화했고 새로운 경쟁자들이 계속 생겨났으며 시장은 점점 포화 상태가 되었습니다. 주문을 따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가격을 낮추고 이윤을 희생해야 합니다. 예전엔 박리담회라도 가능했지만 지금은 판매량도 오르지 않고 이윤도 아주 적어서 주문을 완성하는 것이 매우 힘겹습니다. 또한 한때 중국에 막대한 고용 기회를 가져다 주었던 대만 기업들조차도 최근에는 속속 중국 대륙에서 철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세계의 공장으로 불리던 광동성 동가는 이번 불황의 한파를 특히 뚜렷하게 체감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1000만 명이 넘는 인구를 가진 동관인데 지금은 거리엔 사람이 없고 가게엔 손님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도대체 다 어디로 간 걸까요? 예전에 제가 동관에 왔을 때는 진짜 황금이 널린 곳 같다고 느꼈어요. 동관 어디를 가도 사람이 바글바글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확실히 많이 썰렁해졌다는 느낌이 들어요. 올해 동관의 경제가 좀 침체된 건가요? 아니면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그런데 저는 정말로 느껴져요. 올해 공장이 많이 빠져나간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요. 한때 공업의 수도였던 동관을 보세요. 지금은 거리 전체가 텅 비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인 현장도요. 예전에는 채용 시즌만 되면 여기 줄이 쫙 늘어서 있었고 인파로 가득했어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거리에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한 중공 내부 사정에 밝은 여성은 영상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지금 동관의 기업들은 이미 대규모 체류 사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동관 기차역 근처에는 많은 사람들이 짐을 들고 있지만 그들은 정작 어디로 가야 할지 전혀 모르는 상황이에요. 저는 동관에서 영업 허가증 대행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장님의 상황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사장님들조차 먹고 살기 힘들어요. 고용 상황이 얼마나 심각하냐면 학사 졸업자도 동관에서는 일자리를 찾기 힘들 정도입니다. 이것이 바로 2025년 현재 동관에서 벌어지고 있는 황당한 현실입니다. 한 명의 1인 방송 운영자가 이에 관해 다음과 같이 분석했습니다. 동관은 한때 세계의 공장이라 불렸지만 지금은 광동성 GDP 증가율 최하위를 기록한 도시로 전락했습니다. 과거의 동관은 심천 다음으로 1인당 GDP가 높은 부유한 도시였고 전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OEM 공장이 밀집된 곳이었습니다. 이곳에는 수많은 브랜드, 외주 생산 공장들이 있었지요. 그런데 왜 최근 몇 년간 동관이 이렇게까지 무너졌을까요? 게다가 많은 공장들이 동관을 떠났고 그로 인해 수많은 산업단지와 거리들이 황폐해졌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외부적인 요인입니다. 현재 중국의 대외 무역 수출이 막히고 있는데 동관은 대외 무역에 심각하게 의존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수출이 동관 GDP의 8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동관뿐만 아니라 한때 대만 자본이 몰려있던 저장성 곤산 역시 이와 비슷한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곤산은 앞으로 동관보다 더 심각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비록 한때는 중국 경제의 경기 지표로 불렸지만 곤산은 산업 전환이라는 도전에 직면함과 동시에 대규모 노동 집약형 공장의 외부 이전으로 인해 도시의 산업 사슬이 급속도로 붕괴되었고 경제는 침체에 빠졌습니다. 외지 인구들도 줄줄이 떠나고 있습니다. 중화원과 풍경원에 살고 있는 한 고향 사람은 저에게 올해에만 최소 30만 명이 곤산을 떠났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대만 기업들이 줄줄이 중국에서 철수했는데 그럼 그들은 어디로 갔을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사실 그들은 베트남으로 옮겼습니다. 이곳은 베트남 북령성 귀무공업단지입니다. 현재 베트남 북령성은 외국 자본이 집중되고 있는 지역으로 특히 전자공장이 매우 많습니다. 삼성, 폭스콘, 캐논, 입신 정밀 등의 기업들이 이 지역에 생산 기지를 설립했습니다. 북령성은 베트남판 동관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베트남 공장에 취업하기 위해 온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젊은 여성들입니다. 이 광경은 1990년대 광동, 심천, 동관의 전자공장들과 매우 흡사해 보입니다. 그 당시에도 심천과 동관의 전자공장들은 여성 직원만 채용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현재 베트남 이쪽 지역의 일반 노동자들의 종합임금은 대략 한 달에 2,500에서 3,500위안 정도입니다. 일부 공장에서는 야간 근무와 초과 근무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전해진 바에 따르면 유럽, 미국, 일본, 한국의 외국 자본 기업들이 베트남에서 가장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이들 외자 기업들은 다른 국가나 지역의 고용주들보다 더 높은 급여와 복지 혜택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대만 기업 중 보성공업이 공장을 이전한 이후 베트남 현지 지역은 훨씬 활기를 띠게 됐습니다. 지금 아침 월남 보원 공장을 한번 보세요. 이 근처는 전부 아침밥을 파는 곳입니다.
지금은 아침 6시인데요. 여긴 출근 시간이 좀 이른가 봅니다. 6시인데도 벌써 많은 사람들이 조금씩 출근하고 있네요. 오토바이 타는 사람들은 전부 아침 7시에 출근합니다. 여기 보세요. 아이고, 오토바이가 지나가지도 못할 정도예요. 이게 진짜 출근 러시아워입니다. 와, 진짜 피크 시간이네요. 7시에 출근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대만 기업들이 과거 중국 대륙에 대거 공장을 세우면서 현지에 막대한 일자리 기회를 창출했고 지역 경제를 크게 활성화시킨 바 있습니다. 하지만 중공은 대만 기업에 우호적이지 않았고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3년간의 봉쇄 조치로 인해 많은 이들이 지금도 그 시기를 떠올리면 섬뜩함을 느낀다고 합니다. 미국의 싱크탱크 조사 자료에 따르면 대만 기업들이 중국에서 철수하는 주요 이유는 첫째, 높은 인건비 33%, 둘째, 공급망 중단 가능성 25.9%, 셋째, 투자 정책의 변화 25.2% 등 세 가지로 들 수 있습니다. 대만 기업인 요금장은 중국 대륙에서 20년 넘게 기업을 운영해 왔으나 2022년에 단호하게 중국에서 철수했습니다. 그는 해외 중문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1995년 그가 처음 중국 대륙에 진출했을 당시 일반 노동자의 기본급은 한 달에 약 200위안이었다. 만약 노동자가 매일 초과 근무를 하면 한 달에 300에서 400위안을 버는 것이 많다고 할 수 있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중국 대륙의 월 평균 임금이 고작 80위안 수준이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필사적으로 내륙에서 해안 지역으로 일하러 몰려들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요금장은 제가 2년 전에 중국을 떠날 당시 일반 생산직 노동자의 월급은 기본적으로 약 5,000위안이었다. 그러니까 이 20여 년 사이에 임금이 약 25배나 오른 셈이다. 하지만 안타까운 사실은 그렇게 월급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노동자들이 여전히 가정을 부양할 수 없었다. 왜일까요? 바로 번 돈이 전부 석금평의 통화 팽창, 즉 인플레이션에 다 잠식당했기 때문이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중공 당수 석금평에 대한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석금평이 당시 코로나 봉쇄령을 내렸다는 게 정말 이해되지 않았다. 상해 봉쇄는 그나마 이해할 수 있다 쳐도 그는 상해 항까지 봉쇄해버렸다. 그 결과 전체 화물 수입이 완전히 중단되었다. 석금평의 눈에는 경제라는 게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 석금평은 중국 경제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오직 자신의 정권을 지킬 수 있느냐 없느냐에만 신경 쓰고 있을 뿐이었다 라고 말했습니다. 리맹거는 과거 한 기술 기업의 대표를 지냈으며 2019년 8월 홍콩에서 심천으로 입경한 후 강제 실종됐다가 중공에 의해 터무니없는 혐의로 4년간 복역했습니다. 그는 타이완 자본이 중국에서 철수하게 된 이유와 그 시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분석했습니다. 북경당국은 2015년부터 5대 보험 1연금 정책을 시행했고 이는 최저임금까지 상향 조정하는 조치였습니다. 그 결과 동간에 있던 많은 전통산업이 그 시기에 베트남 또는 동남아시아의 다른 국가들로 이전하게 되었으며 외자 기업들의 첫 번째 철수 물결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두 번째 철수 물결은 미중 무역 전쟁과 코로나19에 대한 봉쇄 조치가 포함되며 또한 중공이 제정한 많은 이해할 수 없는 법률들 역시 그 원인으로 지적됩니다. 예를 들면 간첩방지법, 애국주의 교육법 등은 점점 더 많은 타이완 자본이 신변 안전에 위협을 느끼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타이완 기업들이 중국 대륙에서 공장을 철수하게 됐습니다. 또 이맹거는 중화민국 총통 뇌청덕이 취임한 직후 중공은 곧바로 반대만독립법 22조 등의 법령을 발표하여 타이완 자본을 견제하려는 목적을 드러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당연히 타이완 기업들 사이에 불안감과 공포감을 조성했으며 대외적으로 아무 의견도 감히 표명하지 못하는 분위기가 형성됐습니다. 실제로 이 법령이 시행된 이후 적지 않은 타이완 자본이 중국 대륙에서 철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타이완 자본과 외국 자본 유입이 중국 경제 발전에 지대한 기여를 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만한 중공은 타이완 자본에 계속해서 정책을 조이기만 했고 여기에 도시 봉쇄와 강도 높은 이념 통제까지 더해지면서 결국 타이완 자본들이 모두 중국을 떠나게 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들은 중국 경제가 더욱 악화되는 직접적인 원인이 됐습니다. 중공은 돌을 들어 자기 발을 찍는 것에 그치지 않고 중국 국민들의 밥그릇까지 산산조각 냈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를 둘러보아도
이처럼 어리석은 짓을 저지를 수 있는 정권은 아마 중공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